자, 그럼 첫 순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를 마켓 리더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할게요.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 ETF 마케팅 본부의 김찬영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바로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2023년 베트남 투자에 주목해보자라는 주제입니다. 올해 특히 베트남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 시장의 매력이 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일단 과거의 베트남 시장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그것부터 좀 점검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베트남 주식시장에 올해는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2023년에 베트남 주식시장이 왜 좋은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2022년 장은 어땠는지 좀 정리를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의 베트남 주식시장은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안 좋았던 한 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트남 주식시장에는 현재 한 400여 종목 정도가 이제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400 종목 중에 그 상위에 30개 종목들을 모아놓은 지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VN30 지수라고 하는데 우리의 코스피 200과 같은 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VN30 지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난 한 해 동안 34%라는 이제 하락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34%는 공교롭게도 그 나스닥의 1년 하락률도 34%대고요. 저희 한국 시장의 코스닥 시장도 34%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성장주들의 이제 모음처럼 성장을 좀 그러니까 하락을 가파르게 했다 한 해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런 3분의 1이 가까운 하락의 그 주요 근본 원인은 그 미국 연준발 긴축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작년 연중에는 이제 베트남 동화라고 하죠. 베트남 화폐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대외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요. 대외적인 외에 이제 베트남만이 가졌던 리스크, 그러니까 대내적인 좀 원인들도 좀 있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를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이제 베트남 국내에서 이제 대형 그 주가 조작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큰 기업들의 큰 규모의 주가 조작이다 보니까 투심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었고요.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 그 금융당국에서 이제 회사채 이제 발행 관련한 규정을 좀 강화하고 나서면서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융통했었던 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도 위기설이 굉장히 좀 크게 나기도 했습니다. 그건 역시 또 투자 심리에게는 악영향을 미치면서 작년 한 해 베트남 증시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해를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해 이제 VN30 지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2022년 1월 딱 1년 전이 되겠죠. 1년 전에 베트남 증시는 1,5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해줬고요. 1월부터 3월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좋은 흐름을 계속 좀 이어갔었는데 4월부터 하락이 시작돼서 4월부터 10월까지 1,500포인트 하던 지수가 한 900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거의 40% 넘는 하락을 좀 기록하면서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저가 매수세,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11, 12월에는 반등을 좀 성공을 해서 현재는 한 1,070포인트 선, 중간 정도 선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작년에는 좋지 않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그런데 왜 올해는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네. 사실 그것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베트남 관련된 이제 한국의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올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들었던 네. 뉴스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 베트남이 됐다 이런 뉴스들을 좀 헤드라인에서 크게 보셨을 텐데요. 베트남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작년 한 해 내내 코로나로 인해 봉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과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제 아무래도 베트남이 그 이제 반사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실 이제 한국만의 현상은 아닌데요. 혹시 차이나 플러스 원이란 이런 단어, 용어 이런 것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원 플러스 원 이런 개념인 네,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차이나 말고 하나 더 이런 뜻인데 네. 이제 중국에만 너무 의존해서 이제 제조 설비라든가 생산 기지들을 축해 놓았을 때는 지금처럼 중국이 봉쇄되거나 중국에 정치적인 이슈가 있거나 이러면 더 이상 생산이 좀 불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이외의 지역에 다른 지역으로 공급망을 추가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현상들을 이제 표현하는 용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차이나 플러스 원
이제 중국의 생산 기지가 베트남으로 이전되는 현상이 아마 올해는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뉴스에서 들으셨을 텐데 이제 올해 5월이죠. 애플에서 이제 대표 제품이 이제 맥북 혹은 뭐 애플 워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품들이 기존에는 일부 부품만 베트남에서 생산이 됐었는데 올해 5월부터는 이제 완전히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되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이었죠. 덴마크의 완구 기업 레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레고도 역시 이제 1조 원을 넘게 투자를 해서 베트남에 이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이제 레고는 이제 베트남에서 생산이 된다. 내년부터요. 이런 소식들이 계속 속속 들려오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차이나 플러스 원 을 이제 스토리로 가지는 이제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지금 얘기해주신 애플이라던가 레고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소식이 전해진 내용들인데 네네네.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공급망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풀긴 했지만 네. 지금 작년 한 해 이제 뭐 애플이 가장 대표적이었지만 이제 생산에 차질을 겪었던 많은 뭐 자동차 기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네. 다 지금 이제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가속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에 아까 애플발, 레고발 이런 소식들이 점점 더 많이 들려올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까지도 포함해서 네. 아마 생산기지 확대는 계속될 것이다. 가속화라는 단어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럼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뭐 무역 갈등이라거나 중국의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서 베트남의 반사 이익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또 경제와 주식이 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작년 한 해도 베트남은 GDP 성장이 8%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경이적인 그 성장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뭐 말씀드린 대로 경제는 8% 성장했지만 주가는 34% 하락했기 때문에 꼭 경제가 좋아진다고 주가가 오른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좀 고공 성장, 6.5% 정도 성장을 2023년에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 이제 주가가 올해 좀 괜찮을 거라고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려면 이것 외에도 이제 다른 근거들을 좀 들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근거를 올해 베트남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근거로 좀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수 소비 성장일 거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인구가 1억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대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 직접 투자 (FDI의) 성장 추세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내수 소비 성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한국이나 뭐 미국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금 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화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세계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베트남은 물가 상승이 3%대로 굉장히 제한된 상승을 보여주는 국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같은 생산이 괜히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를 좀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나 혹은 뭐 작년부터 이제 정부가 이제 공공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기 부양 패키지의 일환인데요. 뭐 도로나 항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이제 신설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2년 차인 올해에 투자 금액 집행이 다 집중돼 있다는 것도 이제 주식 투자에는 좀 좋은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은행 대출 한도 상향이 예상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중의 유동성이 또 공급된다는 것이고 이건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식시장 그 내수 소비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큰 호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외국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애플이나 아까 덴마크의 완구 기업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그 외국인 직접 투자가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혹은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아시아권 국가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난해 애플, 레고바를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선진국들이 베트남에 이제 공장을 옮기거나 이런 직접 투자를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 또 말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베트남을 또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또 이제 발효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일단 통화도 일단 안정된 모습을 점차 보이고 있고 그 선진국들의 이제 다국적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설비들이 베트남으로 계속 옮겨지고 난다면 이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좀 상승하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경제 성장에 대해서 2023년에는 6.5%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저도 기사를 읽었는데 이제 국제통화기금에서 이러한 내용을 기사화시킨 내용이었어요. 네. 아시아 안에서 본다면 이 6.5라는 수치가 네. 어느 정도에 해당됩니까? 아시아에서는 뭐 당연히 중국보다 높고 뭐 다른 여타 동남아 국가보다 훨씬 높은 숫자고요. 이
이 수치는 이 뭐 당연히 수출 호조세도 포함을 하는 거고 말씀드린 이제 내수 소비가 지난해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소비 시장이 20%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을 잘 하지 않았는데도 소비 시장이 20% 상승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GDP 성장에서 이제 내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내수 소비 성장이 계속 뭐 이런 뭐 아까 말씀하신 아시아권에서 가장 최상위 클래스로 GDP 성장을 계속 네. 이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상위 클래스다라고도 네, 네, 표현할 네. 수 있는 네, 거니까. 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내용 듣다 보니까 뭐 네. 원자재 직접 생산국이다라고 네, 또 네, 네. 코멘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네. 생산되는 원자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냥 뭐 천연 고무들도 생산이 되고 네. 뭐 쌀이나 뭐 커피 우리가 지금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뭐 희토류 같은 이제 희귀 금속들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베트남은 뭐 저렴한 노동력, 젊은 인구 이런 것들 떠올리실 텐데 이제 자원 부국으로서의 면모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주식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 네. 사실 뭐 중국 이야기하면 요즘은 좀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베트남은 왜 좋은지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네. 어떤 종목으로 가봐야 할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요즘은 뭐 워낙 그 주식들을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직접 투자하시기 때문에 현재 베트남도 베트남에 직접 주식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현지 통화인 동화로 이제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베트남 주식 시장의 뭐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베트남 주식 시장은 이제 호치민 하고 하노이 이렇게 두 큰 대도시에 이제 각각의 이제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라고 구분하시면 좋을 텐데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제 수도라고 볼 수 있는 호치민 시장이 이제 코스피 시장이 되고요. 그 정치적인 수도라고 볼 수 있는 하노이 같은 경우는 약간 코스닥 시장으로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하노이에 상장돼 있다. 그리고 저희가 VN 지수, 베트남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뭔가 검색하시거나 좀 알아보셨던 분들은 VN 지수라는 단어 많이 들으시게 되는데 베트남의 VN이고요. 그 VN 지수는 이제 보통 호치민에 있는 지수, 호치민 전체에 상장돼 있는 400여 종목을 묶어놓은 지수를 VN 지수라고 하고요. 그 400개 종목 중에서 상위에 있는 30개 종목을 VN 30 지수라고 저희가 부르고 또 VN 30 지수를 추종해서 뭐 운용되는 펀드나 ETF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뭐 전체 4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한 200조 원 정도 되고요. 뭐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350조 정도 되니까 베트남에 있는 전체 주식을 다 모아도 이제 삼성전자의 한 절반보다 조금 넘는 수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큰 규모의 시장은 아니다. 그리고 그 상위 30개 종목만 해도 200조 중에 150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400개 종목을 공부할 여력도 안 되시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상위 30개 종목들 위주로 조금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은 종목들을 옥석을 골라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간단히 그 30개 종목 중에 몇 가지 종목들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또 베트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셨다고 하면 이 회사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이름이 이제 빈그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삼성 SDI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이제 계열사로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의 30개 종목 안에는 뭐 빈그룹이라든가 빈홈스, 빈컴 리테일 이렇게 빈으로 시작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런 회사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계열사처럼 이제 빈그룹의 다 이제 계열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업들을 전체 이 기업들의 시총을 다 모으면 한 20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전체 그 베트남 전체 시가총액 200조 중에 10%인 20조 원을 이 빈그룹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SK그룹에서 투자해서 좀 유명해진 마산그룹이라는 그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그룹이라고 하면 또 마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한국적인 이 한국 기업이 아닌가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베트남판 CJ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수 소비재다라든가 우리 베트남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일반 이 국민들이 사용하는 뭐 식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마산그룹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베트남에서 계속 상위에 그 시가총액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는 또 베트남판 메일 유업, 남양 유업이라고 불리우는 비나밀크라는 이제 그 우유나 이제 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좀 유명한 기업으로 좀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상그룹이나 비나밀크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시장이 성장을 하고 이제 베트남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좀 확대되는 데 따라서 이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베트남판 포스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호아팟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철강 제조 분야에서 조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베트남 투자할 때 많이들 이제 검토해 보시는 종목으로 호아팟 그룹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뭐 중국 기업 정도까지는 뭐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익숙하실 텐데 베트남까지는 아직 익숙하지도 않으시고 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좀 구하기가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최근에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좀 간편하게 뭐 지금 주식 거래하는 계좌에서 뭐 ETF 형태로 베트남 주식 시장 뭐 아까 말씀드린 그 30종목의 이제 수익률을 추종하는 VN3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또 뭐 그냥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고 또 이제 이 주식 성과의 뭐 2배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도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종목을 일일이 분석해서 뭐 좋은 종목을 고르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ETF를 간편하게 투자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베트남 시장의 상승에 참여하시는데 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베트남 펀드 이런 열풍이 불 때도 잠깐 있었는데요. 베트남 펀드 여전히 계속 충분히 뭐 시장에서 이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펀드에 가입을 하신다고 하시면 뭐 베트남 현지에 있는 주식 전문가들이 그 30개 종목이나 혹은 400개 종목 내에서 유망한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그 펀드에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FM 가이드에 따르면은 이 한 달 사이에 21개 베트남 펀드에 얼마였냐면요. 25억 원. 네. 그리고 3개월 동안은 130억 원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수치는 뭐 중국 펀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양이 많은 숫자라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입문자라고 했을 때 네. 주식 쪽으로 가보는 게 조금 더 입문에 편할지 펀드가 괜찮을지 추천해 주신다면요. 일단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간편하고 언제든지 이제 진입과 이제 다시 나가는 게 퇴각이 가능하죠. 네. 언제든지 시장에 들어가서 수익률을 누리다가 뭐 장 중에서라도 언제 나올 수 있다는 간편함이 있는 대신에 딱 VN 지수의 상승만큼만 이제 노릴 수 있다는 점이 좀 네. 제한적으로 있고요. 펀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가입하고 이런 절차들이 ETF보다 훨씬 불편하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트남 주식만 10년, 20년씩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왔던 전문가가 주식을 내 대신해서 골라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들을 좀 고려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네. 싶은 것 해보겠습니다. 네. 베트남 투자를 추천하시는 입장이었으니까 네. 이것만큼은 꼭 네. 조금 알아두고 가면 좋겠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투자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앞서 이제 베트남 주식이 많이 하락을 했고 또 그게 이제 나스닥이나 코스닥 이런 성장주 이제 지수들의 하락세와 비슷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빅테크라고 하죠. 뭐 애플이나 테슬라,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이 종목들을 나쁜 기업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이제 사는 시점이 조금 이제 고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게 그 기업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가격대가 굉장히 올라와 있을 때 투자했다는 그 투자 행위 자체가 조금 뭐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베트남이 그런 것 같습니다. 베트남을 요즘 최근에 뭐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뭐 새우 등 터진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고래 싸움이라는 속담이 베트남에 많이 활용될 때는 고래 싸움에 새우 배 터진다라고 하거든요. 요즘 미중 간의 갈등 상황 때문에 베트남이 굉장히 많은 득을 보고 있죠. 반사이익을 보고 있죠.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23년에는 조금 더 가속화도 되고 또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시점에 알맞게도 지금 주가는 30%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베트남 주가 지수 5년 평균의 그 레벨을 보더라도 거의 20에서 30% 지금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주식 시장이 혹은 뭐 베트남 펀드에 투자하셔서 혹은 뭐 손실을 보신 경험이 있는 투자자분도 많을 텐데 잘 복기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을 때 투자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 펀드 투자라고 얘기하면 야 올해 경기 침체도 있고 주가도 하락될 것 같은데 무슨 베트남 투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역발상을 떠올리시면서 이제 올해는 이제 베트남 주식 시장에 당연히 이제 투자 자금의 전부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자산의 분산 차원에서 베트남 투자를 뭐 10에서 15% 정도 전체 자산에 투자를 좀 시작해 보시는 게 참 좋은 시작이 되겠다 올해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좀 자산을 분산시키는 개념에서 좀 베트남 시장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찬용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